통합과학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안녕! 네, 화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영상으로 마지막 우리가 그 남은 10번의 그 프린트 내용은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작년에 1학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상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뀐 교육과정 모의고사를 볼 때 처음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화학 부분만 해당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살짝 융합된 문제들은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이랑 살짝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선생님이 1학기 때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살짝 정리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제 그 기초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이제 통합과학 문제를 다시 좀 재구성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바로 문제부터 풀면서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다 적혀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다음은 먼저 3월에 있는 3번 문제예요. 다음은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은 광합성과 호흡 중 하나이고, 그러면 기억은 광합성, 호흡 중에 하나 골라라 라는 뜻이고, XY는 산소랑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래요. 우리가 이 광합성을 일단 적용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광합성 화학 반응식 다시 배웠잖아요. 선생님이 2학기 때 복직해서 바로 문제 처음에 시험 문제 찝어줄 때 바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광합성이었던 것 같은데,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반응을 해서 외부의 빛 에너지를 받으면, 빛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화살표 위쪽이나 아래쪽에 써줘야 돼요. 이렇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인 포도당과 산소 기체 이렇게 써볼게요.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상태까지 표시해야 되는데 물이 이제 액체일 때도 있고 기체일 때도 있어서 요거는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탄소 6개가 있으니까 왼쪽에 6개 되려면 6. 오른쪽에 수소가 12개 있으니까 물이 6개 하면 산소 맞춰볼게. 빨간색으로 2개짜리가 6개, 1개짜리가 6개 해서 둘이 더하면 18개니까 18개 되려면 여기 앞에 숫자, 여기 포도당 앞에 숫자를 바꾸면 탄소랑 수소 개수가 또 변하니까 탄소랑 수소 개수 안 변하게 그냥 1로 고정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6개 있으니까 12개가 있어야지 18개가 되잖아요. 6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배웠던 내용 복습해보면 빛 에너지를 가해 준 거잖아. 그럼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우리가 2학기 2외고사 마지막 부분에 되는 광합성은 빛이나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도 되겠지.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복습을 해봤어요.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볼게. 박스를 볼게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X와 물로부터, X는 그럼 뭐야? X는 CO2가 되겠네. CO2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Y는 산소 기체, O2 기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한다. 기억 맞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엽록체에서 기억이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거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고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지를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과후를 했던 거고 살펴볼게요. 분자면 이 세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짓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여기에서는 종류를 말하고 있지. 종류의 가지수는 Y 같은 경우는 O2니까 한 종류고 산소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X는 CO2니까 탄소랑 산소 두 종류가 되겠지. Y가 X보다 더 작죠?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잘 탄탄히 다지고 있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자연현상은 원자처럼 작은 것부터 우주처럼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에서 일어난다.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하는데 대상의 규모에 따라 그 측정 방법을 다양하며 적혈구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0.01 미터잖아.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0이 두 개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 소수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면 얘도 나눠 보면 7 곱하기 0.000003456 1 이게 한 개 0.0000007 미터가 적혈구의 크기잖아.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1번에 나와 있는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했지. 이게 얼마나 작다고 했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1나노미터라고 했잖아. 1나노미터 nm 1나노미터를 또 10개로 쪼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노미터 한 개를 10개로 쪼갠 게 원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적혈구보다 더 작은 크기가 되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의 크기는 무려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원자 한 개를 10만 배로 나눠준 거라고 했으니까 정말 작겠지. 그래서 이제 일단 적혈구보다 작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정답은 1번. 고양이의 평균 몸 길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적혈구 자체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게 영어를 뺐었어야 되는데 쌤 잘못했다.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거의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즉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만 돼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먼지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규모가 더 그 적혈구보다 작다고 하면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눈에 안 보이면 일단 그거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양이 우리 눈에 잘 보이죠?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네. 지구의 반지름 더 작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은하의 반지름 뭐 다른 건 다 비교할 게 없네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주기율표니까 이게 잘 채워보고 해보자. X는 2주기 1쪽이잖아. 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1쪽 리튬이지. 그 다음에 여기 16쪽에 있는 2주기 16쪽 산소 여기 돼 있고 3주기 17쪽은 원자 번호 17번인 17번인 염소가 되겠죠. X랑 산소는 리튬이랑 산소네. 리튬은 원자과 전자 한 개니까 한 개를 잃고 리튬 플러스가 되면서 안정해지고, 산소는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 한번 해볼게.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가 있어야지 외부로부터 2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2개를 더 받아와야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산소는 E-, 둘이 결합할 때 이온 결합의 원리 중성이 되게 해야 되잖아. 리튬은 하나당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리튬이 2개랑 결합해야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리튬 2개랑 산소가, 선생님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은 이렇게 작은 그 숫자로 아래 첨자 써준다고 있잖아. 그래서 Li2O 리튬 대 산소는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해서 안정한 Li2O를 형성하죠. Y2는 CL2네. CL2는 상온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알칼리 금속 여기 주기율표를 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 1학기 때 하지 않아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몰랐으면 염소기체는 브롬수라고 해서 갈색을 띱니다. 그 정도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산소는 직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이죠. 요거 좀 이따가 선생님이 프린트로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그림은 이제 9월달 거 문제 7번도 볼게요.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익히지 않은 거예요. 이번엔 1주기 1쪽이네. A는 수소가 될 거고, B는 2주기 16쪽 산소, C는 3주기 2족이니까 마그네슘, D는 3주기 17쪽이니까 염소. 이렇게 하고 풀게요. 원소 바로 보기 볼게. A 물결 D 중 B와 공유결합을 하는, 산소랑 공유결합을 하는, 공유결합을 하려면 공유결합의 가장 기초 원리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한다. 그럼 같이 이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비금속을 찾아야겠네. 비금속이면 수소도 가능하고 염소도 가능하지. 그럼 우리가 결합한 형태도 볼게. 수소랑 산소가 결합하면 H2O라는 물이 있을 거고, 염소랑 산소가 결합하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유 결합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산소는 맞지?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원자번호 이렇게 8번 표시하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전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통 선생님 동서남북 이렇게 위치를 표시하고 나머지 공간에 넣는데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7번이잖아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채우고, 세 번째 전자 껍질 7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염소는 1개만 필요하네. 지금 전자가 1개라고 쓸게. 산소는 2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산소 1개랑 염소 2개가 결합을, 전자를 이렇게 한 쌍씩 놓고 공유하면 이 전자쌍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 두 쌍을 공유하면 OCl2라는 공유결합 물질이 되지.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튼 그 어떻게 결합하는지까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공유결합의 핵심 원리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하는 거니까 원소는 2가지가 되지. CD2는 어떻게 되나? MgCl2.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네. 여기에서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Mg 플러스, 원자과 전자 2개 잃고,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개니까 1개만 필요해서 Cl 마이너스. 근데 마그네슘은 플러스이니까 염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염소 2개랑 결합해서 MgCl2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음이온은 여기 가장 가까운 18족 원소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전자를 1개 얻는 거니까 옆에 있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지. 그럼 조금 더 응용해서 C는 얘는 원자과 전자 2개 있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O2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개가 필요하니까 2개가 필요하면 우리가 전자 2개를 놓고 하는 두쌍, 공유하는 쌍은 두쌍이고, 그래 이중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D는 Cl2네.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1개만 필요하잖아. 1개 필요하면 1개씩 내놓고 한 쌍이 되겠네. 그러면 B2는 2쌍, D2는 한 쌍이니까 B2가 D2보다 더 많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알칼리 금속 A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석유 속에 보관한 A를 핀셋으로 꺼내서 놓고 칼로 잘랐더니 단면을 관찰했대. 이거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하는지를 관찰했지. 산소랑 반응해서 어떻게 되냐? 광택을 잃어요. 물이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변색 범위 보자. 페놀프탈레인 변색 범위는 무빨이었죠.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 붉은색. 그러면 가에서 A의 단면이 광택이 사라졌다. 이건 산소랑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나에서 A는 물과 반응해서 수용액이 붉게 변했다. 이거 선생님이 대표적인 뭐 염소, 나트륨을 한번 해보자. 뭐 리튬을 해도 되고, 나트륨이 상태 표시해서 해볼게. 나트륨 고체가 물이랑 반응하면 NaOH라는 수산화 나트륨 AQ 되고, 수소 기체는 물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주면 개수 맞춰보자. 왼쪽에 나트륨 하나, 오른쪽에 나트륨 하나. 왼쪽에 산소 2개인데 하나, 둘, 3개니까 여기 왼쪽이 H2O가 수소가 2개씩 짝수니까 짝수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 NaOH 앞에다 2를 붙여줘야겠지. 그러면 여기 앞에다 Na2 있으면 산소 여기 마지막으로 맞춰볼까? 산소는 하나, 2개. 여기 수산화트륨이 2개니까 2 이렇게 해주면 수소 4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맞네. 그래서 보면 수용액이 수산화 나트륨 때문에 얘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했겠지.
가에서 A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한다. 광택을 잃었다는 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기억은 수용액이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염기성이니까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함인 거고, A를 석유 속에 보내면 A가 물과 산소를 접촉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산소랑 반응하면 광택을 잃고 물이랑 반응하면 이렇게 수산화나트륨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물과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석유나 벤젠에다 보관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죠. 벤젠은 기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2025년 이번에 6월 21번 볼게. 그림 가는 규소. 규소는 우리가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고 원소교는 Si라고 하고, 규산염 광물은 규소랑 산소가 결합을 한 물질이라고 했지. 그래서 뭐 SiO2라는 기본 결정체도 있고 SiO4라는 기본 결정체도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아래에서 기회가 되면 배우고요. 아니면 이제 만약 기회가 안 되면 나중에 지구과학 선택했으면 지구과학 할 때, 아니면 통합과학도 선생님이 다른 심화풀이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에 대해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가와 나이는 공유결합이 있다. 가와 나이는 지금 가는 규소. 규소는 규소끼리 결합을 한 지금 물질이잖아.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동소체나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질 때는 그 한 가지 원소만 쓰잖아요. 우리 다이아몬드 흑연처럼. 걔들도 탄소끼리 결합을 할 때 공유결합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규소끼리 결합할 때도 공유결합. 규소랑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얘도 공유결합.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규산염 광물로부터 규소를 추출하면 반도체에 되는 규소만 순수하게 뽑을 수 있죠. 가는 반도체 소재, 규소는 반도체 소재로 쓰이잖아요. 우리가 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반도체잖아. 우리가 뒤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체가 아닌 부도체라고 표현하면 아닐 부자 써서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잖아.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를 내가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통하고 어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선생님이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할 거고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할 거고, 그 금속과 비금속의 가운데 있는 준금속이라는 애가 있지. 준금속은 금속의 성질도 띠고 비금속의 성질도 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금속을 써야지 내가 금속의 성질이면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비금속의 성질이면서 전기를 안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준금속인 규소를 많이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보자. 9번. 여기 보면은 8번, 9번은 같이 연결된 건데 8번이 아마 뒤쪽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 또 넣어놔서 일단 9번에 있는 여기 원소부터 보자. 1족이 1족이니까 수소, 1족 2족이니까 헬륨, 2주기 13족이니까 붕소, 그 다음에 D는 규소, E는 인, 이렇게 됩니다. 20번까지 꼭 외워야 돼요. 순수한 반도체인 D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탄소랑 똑같이 14족이니까 4개잖아요. 이웃한 원자 4개랑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게 규산염 광물이겠지. 규소랑 산소가 주로 결합을 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반도체에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게 돼 반도체 소자로 이용이 된대요. D는 탄소가 아니라 D는 규소지. C와 E, C는 베릴륨이고 붕소고, E는 인이잖아요. B와 P는 모두 기억으로 해당된다.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그 붕소랑 E는 불순물을 첨가하는 반도체에 여기 소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 아마 이거 물리 시간에 좀 배울 것 같은데 C와 E는 모두 불순물로 해당이 된다는 거, 이 정도 하나 숙지해두면 될 것 같아. 불순물이니까 사실은 뭐 여기 규소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푸는 데는 규소가 아닌 애들 이렇게 판단하고 풀면 될 것 같아.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소자로 트랜지스터를 하지. 그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친구인데 전기가 잘 통해야지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불을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져야겠지. 4번. 여기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같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다음은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사례를 나타낸 거예요.
냉찜질팩을 이용해서 손이 시원해진대. 시원해지는 거는 내 관점에서 시원해지면 흡열 반응이라고 있고 뜨거워지면 발열 반응이라고 있잖아. 우리는 왜냐면 그 물질의 주위에 있는 내 손은 그 물질을 감싸고 있는 주위니까 손난로 흔들면 따뜻해진다. 이건 열이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네. 용기에 물을 넣으면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데워진다. 얘도 발열 반응이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내가 따뜻하냐 차가우냐로 판단하면 돼요. 열 출입 관련된 문제까지 있어요. 쭉 볼게요. 연소 반응은 물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지. 연소라는 건 태우는 거니까 방출. 이번 10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17번. O2가 반응물인 화학 반응은 주로 열을 방출한다. 주위로. 그러니까 연소는 무조건 열을 방출하는 건데 산소랑 반응하는 것 자체가 산소랑 반응하는 게 태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산소랑 반응해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도 있나 봐요. 그래서 연소는 무조건 발열인데 이제 산소랑 반응하는 것 자체가 발열이냐라고 가설을 하고 이 친구가 가설이 어긋났대. 흡열이 있으니까. 그럼 볼게요. 니은은 산소랑 반응인데 열이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가설에 어긋나는 거니까 3번에 해당되는 게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어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발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어서 산소랑 반응하는 건 모두 발열 반응이다라는 가설이 세 번째 때문에 틀렸죠. 1, 2, 3번 중에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큰 것의 가지수는 한 가지이다. 반응물의 우리가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려볼게. Y축의 에너지라고 했을 때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가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지.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더 큰 거는 발열 반응을 말하고 있으니까 1번과 2번이라 일단 틀리기는 했어요. 정답은 3번. 이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도 한번 보자. 흡열 반응은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흡수해야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더 큰 거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커서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얘는 발열 반응. 그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배우는 결합 모형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결합 모형 한번 볼게요. 3월 7번 문제고요. 그림은 플로린화 이온과 알루미늄 이온을 나타낸 것이다.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주기율표에서 9번이니까 가운데에다가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핵의 전하를 표시하고 풀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알루미늄은 13번이죠. 그랬더니 지금 전자를 한번 세볼게. 빨간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자가 10개.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전자 10개잖아. 왜 10개야? 플로린 같은 경우는 9개인데 우리가 전자 1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10개. 알루미늄은 중성 상태일 때 전자가 13개인데 전자 3개를 잃고 10개가 된 거면서 얘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플로린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F 이온이 아니라 여기 원자면 중성 상태라고 했었잖아. 플로린 중성 상태는 양성자가 9개니까 전자는 9개가 되겠지. 기억 틀렸어요. 알루미늄 원자과 전자 3개를 잃으면 알루미늄 플러스가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니은 맞고, 원자핵의 전해량은 양성자 수를 물어보는 거네. 알루미늄 원자는 원자번호 13번이니까 플러스 13.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니까 플러스 9. 알루미늄의 원자가 헬륨의 원자핵 전하보다 더 크네요. 니은 디귿 4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빨리 넘어갔다. 6월 13번 문제예요. X는 3주기 원소이다.
주기율표 딱 써보면 한 번 더 써보자. 이해 이렇게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쓰면 되겠지. 3주기니까 여기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X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면 우리 알칼리 금속을 말하고 있네. 그러면 바로 나트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 확인해보자. 고체 XCl, XCl은 나트륨 NaCl을 말하는 거네.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이온 결합이고,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니까 X는 NA를 말하고 있네. X의 전자 배치 그러면 3주기 1쪽이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는 3번이 되겠네. 아니 잘못 봤다. 미안해요. 두 개 있네. 여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잘못 봤어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전자 한 개는 2번이 되겠네. 넘어갈게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문제를 잘 풀고도 실수를 하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는 실수를 많이 줄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고1 6월 통합과학 14번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A는 설탕과 염화나트륨 중에 하나래.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 중에 하나. 볼게요. 비커에 고체 상태 A와 B를 넣고 전기 전도를 측정해 봤더니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는, 지금 고체 상태일 때는 설탕과 염화나트륨,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NaCl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금속결합 물질이지. 둘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 볼게. 전기 전도성 위에다 쓰고, 고체 그리고 고체를 끓여서 만든 액체 그리고 물에 넣은 수용액 상태 이렇게 비교해 볼게. 공유결합은 고체, 액체, 물에 녹인 설탕물까지 다 안 통하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안 통하는데 액체랑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통해요. 근데 지금 그림 가 같은 경우 실험과정 과는 고체일 때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둘 다 전기가 안 통해서 설탕과 염화나트륨 둘 다 안 통하니까. 그리고 여기 수용액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이래. 포도당도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결합이지. 공유결합 물질. 염화칼륨은 KCl이니까 얘는 금속결합이 아니라 이온결합이 잘못 썼네. 이온결합. 그럼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에서는 지금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니까 A가 공유결합인지 B가 공유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둘 중에 전기를 통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둘 다 전기가 안 통하는 기억으로 똑같다는 거는 A도 공유결합, B도 공유결합이니까 A는 설탕 나트륨 중에 하나니까 A는 설탕이고,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 중에 하나니까 포도당이네. 요거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 물어봤네. 기억은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한다.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분자로 존재하죠. 나에서 A. 물에 녹인 상태인데요.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한다.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B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B는 포도당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지. 일단 왜 선생님 정답을 잘못 표시한 것 같아요? 정답을 좀 다시 찾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본 줄 알고 여러분들 잘못 봤네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안해요. 일단 기억이 2인 거는 맞지. 일단 전기가 고체일 때 둘 다 안 통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 봤어요. 빨간색으로 치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고르라고 했는데 안 흐르는 물질이 두 개인 줄 알고, 그러면 A랑 B는 둘 다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지. 왜냐면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하지만 액체일 때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그럼 A는 설탕이 아니라 염화나트륨이겠지. 빨간색으로 다시 쓸게요. B는
전기가 통하는 B에서는 염화칼륨. 요걸 실수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이상하다고. 나에서 우리 이온계란 물질은 분자가 아니라 결정으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 B는 염화칼륨이니까 이온결합, A도 이온결합. 정답 3번. 정답이 틀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 봤어요. 여기에서 아까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 여기 지금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로 잘못 봤네.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뭐 안 하겠죠. 넘어갈게. 2025년 6월 15번.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물,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4개니까 4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러려면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는 2개가 필요하고 탄소는 4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 탄소 1개가 산소 2개랑 결합하면 되겠지. 이렇게 두 쌍씩을 필요한 개수만큼 놓고 두 쌍씩 결합을 하면 CO2라는 이산화탄소 물질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다 그려볼게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1개고 전자 1개만 필요하잖아.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2개만 채우니까. 그래서 각각 필요한 개수 한 쌍씩 공유를 해서 총 2쌍, 한 쌍씩 공유를 하면 H2O라는 물이 되겠죠. 가는 CO2지. 가에서 모든 원자는 원자의 전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가 채우면 되잖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가 공유한다는 건 같이 쓴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는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지. 만약에 나에 대해서 이 보기를 물으면 틀렸지. 왜?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가니까 맞는 거예요.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가는 두 쌍에서 총 몇 쌍이야? 4쌍. 나는 한 쌍 더해서 총 2쌍. 그럼 가와 나가 다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서 6번 볼게. 6번. 그림은 화합물 A와 B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낸 거예요. 모형으로.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 B도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 근데 A는 전자 1개를 잃고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나트륨 플러스 Na 플러스 그대로 표시하면, B는 전자 1개를 얻어서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가 있는 원자번호 9번인 플로린. B의 원자가 전자 수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껍질은 7개여서 1개를 얻어가지고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7개인 플로린. 원자번호는 A는 나트륨이니까 양성자 수가 11개니까 11번. B는 플로린이니까 원자번호 9번이니까 양성자 수는 9개, 9번. 즉 나트륨이 염소보다 크죠. A와 B는 나트륨은 3주기지. 3주기 1조. 플로린은 2주기 17조기니까 주기가 서로 다르죠. 정답은 3번. 그림은 물질 A,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물에 녹인 다음 전원장치를 했더니 전기가 이동을 했지. 이동했다는 거는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네모나트륨 1번, 2번 중에 하나고, B는 녹였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설탕 이렇게 되겠지. 뭐 염화 칼륨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그럼 얘도 전기를 통했어야 됐네요. 다음으로 14번. 그림은 전기전도성 측정기에 금속 전극을 어느 수용액에 넣어 발광 다이오드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한 거예요. 표는 X 수용액과 Y 수용액 각각 금속 전극을 넣었을 때 전극 불이 켜지는지를 본 거라. X와 Y는 설탕과 소금. 설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 또는 수용액일 때 전기 전도성 없지. 그 다음에 소금은 NaCl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액체 수용액일 때 전기 전도성 있죠. 그러면 LED가 커진 X는 소금이겠지. NaCl. B는 설탕. 기역에는 자유전자가 있다. 금속 전극에는 우리 금속 결합 물질은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속끼리 이루어진 물질은 금속 결합이잖아. 금속 결합은 우리가 금속 결합도 역시 이제 전자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러니까 전자를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해서 금속 결합은 항상 나오는 게 자유전자거든요. 전자 이름을 자유전자라고 하거든요. 이 자유전자를 묻고 있어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가 있다. 이 정도. 금속 전극이니까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니은 LED가 켜지면 수용액 이온이 있다는 증거지. 왜냐면 양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X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죠. 3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올해 3월에 봤던, 작년 3월에 봤던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식 관련 문제에서는 우리 이제 개수 맞추는 거랑 개수 맞추는 원리가 질량 보존 법칙 때문이라고 있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 전후 질량이 유지된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질량이 유지되려면 원자의 개수가 유지돼야 되지. 그러면 개수 맞춰볼게요. 보면은 수소랑 산소, 여기 지금 산소 합해가 1이니까 총 산소는 2개니까 A는 2. 그럼 수소가 4개 됐으니까 A는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표는 반응 용기에 H2랑 O2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대. 완결시켰다는 건 반응은 끝났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볼게. 실험 1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 전에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만 넣었을 때 전체 합이 몇이야? 9지. 반응 후도 9가 돼야 되는데 반응 후가 9가 됐다는 뜻은 뭐야? H2랑 O2가 모두 반응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 9가 유지되려면 지금 생성된 물의 질량이 9가 아니라 9보다 더 작은 숫자여야지 뭐가 반응하는 물질 중에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실험 2를 보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문제를 통해서 실험 1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수소기체 1g과 산소기체 8g이 모두 반응해서 물이 됐다는 걸 실험 1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즉 H2 대 O2 대 H2의 질량비가 1대 8대 9라는 걸 알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럼 실험 2에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지우고 실험 2는 O2의 기체는 실험 1에 비해서 2배고 H2의 기체는 3배잖아. 1대 8대 9니까 1대 8대 9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산소 16이 반응하려면 2대 16대 18 하면 1대 8대 9잖아요. 그러면 산소 기체 16g이랑 반응할 수 있는 건 수소 기체는 몇 g만 반응할 수 있을까? 2g만 반응하겠지. 그러면 반응 후에는 1g의 H2가 남아있겠지. 그러면 2대 16대 반응하면 X는 몇이야? 18이 되는 거지. X는 18, A는 2. 2에서는 지금 수소기체가 2g 반응하고 1g의 수소기체만 남아있고 산소기체는 모두 반응했잖아. 2대 16대 18이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H2이다. 즉 이런 문제처럼 우리가 화학반응식 문제는 3번 화학반응식 문제는 질량 보존 법칙이랑 얼마나 어떤 질량비로 반응하는지
선생님이 그 양적 관계 설명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다 이제 기초랑 연결되는 거예요. 계수비는 반응하는 분자수비, 부피비 기체일 때 체인 경우, 몰수비까지 똑같지만 질량비랑은 다르다고 했잖아. 지금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랑 물의 계수비가 2대 1대 2잖아. 근데 질량비는 1대 8대 9니까 계수비랑 질량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이 개념을 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 우리 산화환원이네요. 산화환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산소 관점, 수소 관점, 전자 관점, 산화수 관점, 산화 환원. 수업 시간 안 온 친구도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산소 관점에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수소 관점에서 산화는 산자 들어간 것만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산화수도 바로 써버릴게.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수소 관점에서 수소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 전자 관점에서도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화수 규칙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산화수 규칙 1번,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어요. 1번 1족은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 13족은 플러스 3. 두 번째 우선순위 플로린 F는 마이너스 1이다. 세 번째 수소는 플러스 1이다. 근데 예외가 1번, 2번이랑 겹칠 때는 1, 2번 먼저 고려해 줘야 돼요. 4번은 산소는 마이너스 2다. 근데 1, 2, 3번이랑 겹칠 때 우선순위 고려해 줘야 돼요. 문제 풀면서 볼게.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이네. 마그네슘에 불을 붙이면 마그네슘이 공기 중 산소랑 반응해서 빛을 내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우리가 산소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산화수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수로 비교를 해볼게. 다시 한번 구해보면 여기 지금 위에 뭐가 있는지 표시를 봐야 돼. 아무것도 없다는 건 중성 상태잖아. 중성 상태일 때는 0이라는 뜻인데 혼자 있을 때 0이면 0이지. 둘이 똑같은 수를 더했을 때도 0이면 0이지. 산화수는 둘 다. MgO는 여기 마그네슘 2족이니까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를 바로 구할 수 있네. 그럼 마그네슘이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마그네슘은 산화. 산소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했으니까 환원. O2는 환원됐고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 플러스 2가 됐다는 거는 우리 산화됐다는 거잖아. 산화됐다는 거는 전자를 잃음.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여기 MgO는 마그네슘 2 플러스랑 산소 2 마이너스가 결합한 거잖아. 그러면 마그네슘 중성 상태에서 Mg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 MgO는 마그네슘은 금속,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 결합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인데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써놓은 거 같네요. 여기 2번이에요. 여러분들 2번이 확실히 맞아요. 잘못 써졌네요. 다음은 중화 반응 실험이다. 우리 중화 반응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결합해서 H2O 물이 한 개가 반응되는, 즉 1대 1의 비율이라고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1대1 농도가 그리고 다른지 같은지를 문제를 항상 풀 때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23번 문제를 보면 올해 10월 좀 어려웠네요. 23번. 그러면 농도가 지금 같은지 다른지 따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실험 과정 라를 보니까 BTB를 썼고 BTB는 변색 범위가 노초파죠.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그럼 비교를 해보자. 지금 실험 결과 1은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HCl 50ml, NaOH 50ml. 수용액 2는 HCl 60ml, NaOH 40ml.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개수로 놓고 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시험 2에서 파란색이야. 반응했을 때 파란색이라는 거는 염기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염기성이라는 뜻은 NaOH의 개수가 HCl보다 더 많다는 뜻이잖아. 그럼 편하게 그냥 여기 HCl에는 다른 숫자를 넣어도 돼요. 그냥 선생님 편하게 하려고 2배 해가지고 80개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원에서는 50ml니까 4분의 5배니까 100개지. 80 곱하기 4분의 5 하면은 20 하면 100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2에서도 지금 NaOH 개수가 많으니까 여기 HCl을 60개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50개, 원에서는 6분의 5배니까 60 곱하기 6분의 5 하면 5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개수로 놓고 하면 편할 거예요. 그러면 2에서는 NaOH가 더 많았는데 1은 NaOH는 더 많아졌는데 HCl은 줄었네. 그럼 당연히 2도 염기성을 띠는 파란색이 되겠지? 다해서 생성된 물 분자수 개수로 놓고 하면 이런 게 편하죠. 지금 2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잠깐만 다해서 잠깐만요. HCl 1, 2, 60, 50, 60, 50, 40 맞죠? 예. 정답은 정답 잘못 표시된 것 같은데. 아무튼 쭉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다해서 생성된 물 분자수 개수로 놓고 하면은 물은 2에서는 60개. 얘는 1에서도 HCl이 적으니까 50개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생성된 물 분자수는 2에서 60개, 1에서는 50개니까 2에서가 1에서보다 많죠?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원을 통해서 비교해보자. 50ml에 50개니까 1인 거고, 얘는 50ml에 100개니까 2니까 NaOH가 더 크네요. 정답은 2번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잘못 썼는데 정답을 잘못 써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잘못 본 거 없죠? 네,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정답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이 빅뱅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고 문제를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원소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론을 먼저 살펴볼게. 우리가 선생님 만약에 수업을 했다고 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부터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얘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는 우리가 배웠듯이 가운데 원자 핵 그리고 그 주변 운동하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 왜 중성자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양성자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끼리 잘 안 붙으려고 하잖아. 마이너스끼리도 잘 안 붙으려고 하고, 중성자는 이 양성자를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잘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림처럼 양성자 사이에 중성자가 거의 대부분은 웬만하면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면서 양성자 사이에 중성자가 들어가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서 원자 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양성자 또는 중성자들은 쿼크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온도는 처음에 엄청 높았어요. 높은 온도로 혼란의 상태였고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각각의 반응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기본 입자, 즉 빅뱅 이후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죠. 그걸 온도가 낮아져 갖고 10의 마이너스 35초 그냥 거의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쿼크랑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대. 쿼크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쿼크는 업 쿼크가 있고요. 업 쿼크라고 해서 플러스 값을 띄어요. 그다음에 다운 쿼크가 있어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값을 갑니다. 그 크기는 업 쿼크는
약 플러스 3분의 2, 다운코크는 막 3분의 1을 갑니다. 양성자는 업코크 2개, 다운코크 하나야. 그럼 계산을 해볼게. 업코크 2개면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2니까 3분의 4지. 플러스 다운코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둘이 더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네. 그래서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양성자가 되는 거고, 업코크 1개랑 다운코크 2개로 구성되면 업코크는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코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곱하기 2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0이 되죠. 그래서 0이 전화가 없으니까 중성자예요. 그렇게 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빅뱅 직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수소는 원자핵이 양성자만 존재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삼중수소 같은 애들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가 있는 애들도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헬륨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헬륨 원자핵이랑 중수소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볼게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분의 1인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밑으로. 빅뱅 이후로 처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12대 1이었대. 이때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으니까 원자는 질량 1이고, 우리 질량은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더해져서 그려진다고 했잖아. 처음에 존재하는 수소는 양성자만 있는 1, 헬륨은 양성자 2개, 수 2개, 중성자 수 2개니까 합쳐서 4.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4라고. 여기는 수소는 1, 4. 그러면 우리가 12대 1로 수소가 12개면 헬륨은 1개 정도 비율이 있었는데, 수소는 1이고 헬륨은 4니까 1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4니까 질량은 3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질량비를 묻는 문제가 있어서 봤습니다. 원자는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이제 합쳐져서 전체 중성을 이루면서 원자가 만들어졌고,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는 원자핵 1개에 전자 1개가 합쳐져서 여기 그림 나와 있는 수소 원자. 헬륨은 헬륨 원자핵의 양성자가 2개인데 여기 양성자 2개, 전자 2개에서 중성 상태. 빅뱅 일어난 지 4억에 7년 일어나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은하랑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관련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이고 B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시기이다. 빅뱅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A가 B보다 온도가 더 높고, A에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빅뱅 이후로 해서 원자핵도 아직 지금 안 만들어져, 양성자, 중성자, 전자만 있는 상태니까 원자핵은 이 B 시기에 만들어졌지. B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렇지.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A랑 B 사이에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을 전자가 운동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이네요. 빅뱅 이후로 기본 입자는 아까 보면은 우리가 뭐였어? 기본 입자는 처음에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쿼크랑 전자니까 전자가 기억에 해당되고, 헬륨 원자핵은 플러스고 원자핵에다가 전자까지 있어야지 중성이 되는 거지. 우주의 온도는 이렇게 빅뱅 이후로 온도가 점점 낮아졌으니까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별의 생성 과정도 좀 같이 살펴볼게요. 별의 생성 과정도 선생님이랑 안 배웠기 때문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별의 생성 과정부터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뒤에 보고 갈게요. 여기 빈칸 못 채운 데도 있네요. 쭉 볼게. 먼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원소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빅뱅 이후로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별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여기 그림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형성이 되고, 별의 중심부가 모두 탄소로 바뀐 후에는
중력에 의해서 또다시 수축이 일어나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핵융합 반응이 별 중심부로 갈수록 차례대로 일어나면서 탄소보다 무거운 질소, 산소, 규소, 철 등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우리 철까지 만들어지고, 질량이 엄청 큰 별은 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계속 중력이 일어나면서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고, 더 이상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또다시 계속 수축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중력에 의해서, 중력은 계속 발생하니까 에너지가 쌓이고 수축을 견디다 못해서 별이 폭발하는 것이 초신성이잖아요. 즉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별이 폭발할 때 엄청나게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보다 더 무거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스펙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6월 9번 문제입니다. 우리 스펙트럼에서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우리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온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륨을 보겠다고 하면 헬륨을 끓여가지고, 헬륨 끓인다기보다는 헬륨의 온도를 올려서 우리가 헬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2번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 있을 거잖아. 이렇게 안정된 상태잖아. 근데 우리가 전자 껍질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고온 에너지를 가하면 이 전자들이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때 이 특정한 전자 궤도만큼 이동했다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이 스펙트럼의 원리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흡수 스펙트럼은 우리가 그 고온의 이제 열, 보통 이제 형광등이나 또는 뭐 태양광 같은 그런 열을 이 온도를 제공하지 않은 기체에다가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 고온의 뭐 예를 들어서 백열등이라든지 뭐 형광등 이런 애들은 모든 선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서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연속 스펙트럼 위에 이 특정 기체를 통과하면 이 기체들이 이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끓여주는 것처럼 또는 온도를 올려주는 것처럼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그 고유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 전자가 이동하는 그 간만큼만 빈칸으로 뽕뽕뽕 뚫려 있어요.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즉 둘의 원리는 이 기체 자체를 그 물질 자체만 넣고 고온으로 해주냐, 아니면은 우리 백열등이나 흑열등, 그 형광등처럼 모든 선이 합쳐져서 놔두는 연속 스펙트럼을 거기 안에 쏴가지고 이 특정 선만 흡수를 시켜주냐, 이 차이예요. 아무튼 이 우리가 특정 선만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거를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검정색 선 위에 색깔이 나타나는 걸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만 구별하면 됩니다. 즉 기억은 흡수 스펙트럼이죠. 기체 X에는 지금 보니까 헬륨의 선이 그대로 있지. 헬륨이 나타나는 이 선의 위치가 동일하잖아. 선의 위치를 통해서 그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스펙트럼의 원리예요.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하죠. 별빛 스펙트럼을 구성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죠. 어떤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선이 있는지를 통해서 B와 C가 맞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도 볼게요. 그림 가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내부 구조를 나는 수소 원자와 원자 A와 B의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나타낸 거래. 수소 원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고, A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두 개 있는 거니까 헬륨인 것 같고, B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두 개니까 원자 번호 4번인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두 개인 얘는 베릴륨이 되겠네요. 가의 중심부에는 A의 원자 핵이 있다. 가의 중심부에는 우리 여기 지금 수소 원자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 가의 중심부에는 수소 원자 핵이 있겠지. A와 B는 헬륨이랑 베릴륨은 일주기 18쪽이고 베릴륨은 2주기 2족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르네. 족도 다르고 주기도 다르네요. 가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질수록 가장 무거운 원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철까지는 안 만들어지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베릴륨까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탄소 정도까지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림은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 B는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래. 그럼 볼게요. 고온의 A는 특정 파장. 이 방출 스펙트럼은 아까 높은 전자껍질로 에너지를 받으러 갔다가 원래로 돌아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래 상태로 들어오면서 에너지 방출하면서 나타내는 거니까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A와 B는 동일한 원소이다. A랑 B는 동일한 원소인지를 보려면 스펙트럼 위치가 동일해야 되는데 위치가 다르죠? 동일한 물질이 아니에요. 별 S에는 B가 있는지 보려면 B의 선이 그대로 있는지 보면 되지. B가 그대로 있네요. B가 존재하지. 정답은 4번. 8번과 9번 같이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9번 문제를 받고 8번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일단 그 주기율표에서 원소부터 예측하고 가자. A는 헬륨, A는 수소, B는 헬륨, C는 붕소, D는 규소, E는 인 이렇게 되지. A 스펙트럼은 A는 일단 방출 스펙트럼이네. 검정색 위에 나타났으니까 A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별 S의 대기에는 B는 헬륨이냐. 여기서 헬륨의 위치가 그대로 있으면 헬륨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헬륨의 위치가 그대로 있으니까 헬륨을 포함하고 있네요. 별 S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B의 원자핵이 생성된다. 별 S는 지금 보면은 헬륨도 포함됐다는 거, 탄소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B의 원자핵 B는 뭐야? 헬륨 원자핵이 포함돼 있죠. 헬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 그림과는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 S의 내부 구조와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나타낸 원소를 나타낸 거예요. 나는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선생님 따로 문제를 하진 않았지만 사람은 우리가 가장 많은 원소가 대부분 우리 몸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수소랑 산소일 텐데 대부분 이제 산소가 제일 많고 여기 특히 또 산소가 나와 있잖아. 산소는 한소 2-가 되면서 안정해진다라고 될 수 있고 X는 여기 질량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커지는 거니까 X는 수소가 되겠네. 왜냐면 수소 다음에 헬륨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잖아. Y는 헬륨이 아닌 산소죠. 별 S가 초신성을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별 S는 지금 철까지만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초신성 폭발하기 전 별 S가 초신성 폭발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들어진 거 맞죠? 사람을 구성하는 Y는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됐다. 산소는 우주 진화 과정에서 생성됐잖아요. Y는 2주기 16적 원소지. N은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N2-가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니까 4번. 공유전자쌍은 수소는 수소기체는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한 개만 필요하니까 한 개씩 놓고 공유하면 한 쌍이 되겠지. 그걸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여기 산소는 원자과 전자 2개가 여기 원자과 전자 6개니까 2개가 필요하니까 2개 필요하면 2개씩 놓으면 2쌍을 공유하니까 한 쌍 대 2쌍이니까 1대2 맞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문제 남았네요. 우리 규산염 삼연체가 나왔는데 규산염 삼연체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설명을 할까 하다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규소랑 산소가 여기 A는 규소, B는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규소 한 개는 규소는 3주기 14족이잖아. 14족이라고 하면은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러면 4개의 원소랑 결합해서 안정한 원소를 형성할 수 있고 산소는 2주기 16족이잖아.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2개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규소 1개가 산소 4개랑 결합을 하면 우리 산소는 더 결합을 해야 되잖아. 지금 하나 더 결합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 더 결합하기 위해서 이 전자들이 음전하를 띠면서 더 결합을 할 수 있게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뭐 어떤 모양체로 또 하나랑 더 추가로 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규소 1개랑
산소 4개가 결합해 있는 형태를 이 규산염 3원체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결합할 수 있는 산소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한다라는 걸 규산염 3원체로 배우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A와 B는 규소랑 산소 중에 하나인데 가운데서 4개랑 결합할 수 있는 A가 규소가 되겠지. A는 각각 지금 여기 끝부분이 규산염 3원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끝부분이 지금 더 결합하는 부분이 산소거든요. 지금 산소가 지금 4개 중에 2개만 결합을 한 거를 단사슬이라고 하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구조 또 기회가 되면 배웁시다. 나에서 규산염 3원체는 이윤탄 규산염 3원체와 B를 공유하면서 결합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양쪽으로 2개 산소가 결합하는 거예요. 표는 A 물결 C의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거예요. A 물결 C는 규산염 광물, 단백질, 핵산을 나타낸 거예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거는 핵산이 되겠지. 그래서 A는 핵산이 되겠지. 네, 그럼 볼게요. 가는 지금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네. 가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면 규산염 광물, 단백질, 핵산이면 원자과 전자 수가 4인. 지금 규산염 광물은 규소랑 산소가 주가 되는 거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핵산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러면 원자과 전자 수가 4인 14족 원소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다 맞는 거겠지. 지금 니은은 맞는 거고, 지금 핵산 같은 경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니까 기억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 그러면은 B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구성할 수 있겠네. 지금 보면 여기 일단 핵산 빼면 단백질이랑 규산염 광물만 나와 있네. 지금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지 않는 친구는 B는 뭐가 되는 거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아닌 애는 일단 얘네가 규산염 광물이 되겠네. C가. B는 단백질. B는 지각을 구성하는 애가 아니라 단백질이니까 아니죠. 이렇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애는 단백질이니까 B는 그러면 맞는 거 되겠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1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서 통합과학이랑 화학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이제 톡방이 있으니까 질문하시고요. 2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사회를 선택했거나 또는 과학을 선택했더라도 2학년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에서 화학 부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방과 후를 계획할 예정이니까 그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